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앞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80년입니다. 80해. 어릴 때 전쟁통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전 재산을 날린 날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도 나는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1,000원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여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1,000원을 처음 보는 노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 여자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8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00원짜리 한 장이 내 80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건설사를 키웠습니다. 직원 300명, 연 매출 수천억.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준서가 몇 살인지 처음 잊어버린 게 준서가 10살 때였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올해 몇 살이지?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짓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에 간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졸업식에도 한 번을 못 갔어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출장이 있었어요. 준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어요. 화라도 냈으면 내가 미안함을 느꼈을 텐데 준서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버지 바쁘신 거 알아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나는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항상 바빴으니까요. 아내는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몰라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준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 대학 시절 혼자 자취방에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바쁠까봐 그 모든 걸 아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아내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준서가 35이 되던 해 겨울,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진지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준서가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떤 집안이야? 아버지,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 준서가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한 것 같기도 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5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분식집을 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라는 거야?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갔고 수진 씨가 그 빚을 갚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안 된다. 아버지, 강 회장 집안에 그런 사람은 맞지 않아. 이건 내 고집이 아니야. 현실이야. 준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집안과 돈으로 봤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준서가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건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반대를 계속하기 전에 직접 보겠다고. 사람은 겉으로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 생각도 지금 돌이켜보면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80년을 사람을 잘못 보며 살아온 내가 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비서가 다음날 보고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에 닫는다고. 쉬는 날은 1년에 명절 이틀뿐이라고. 나는 낡은 점퍼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입던 거였어요. 20년이 넘은 것. 그걸 꺼내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구부정하게 서 있으니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노인. 이상하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아니었어요. 제법 굵은 비였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골목 어귀에 서서 분식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간판, 수진이네 분식. 글자가 조금 벗겨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우산을 쓴 커플, 장을 보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다들 바빴습니다. 나는 구부정하게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물지 않고 80년을 살면서 나를 못 본 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알아봤어요. 고개를 숙였고 먼저 인사했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냥 비 맞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점퍼가 젖기 시작했어요.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그 시절이 기억났습니다. 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올라온 20살. 그때도 비를 맞았어요. 그때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이겨내려고 나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내 이름을 알았고 내 말을 들었고 내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데 지금 이 골목에서 나는 다시 20살 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남은 음식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건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건지
여자가 밖으로 나서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였습니다. 딱 1초. 그 1초 안에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급한 것 같던 눈빛이 멈췄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걸어왔어요. 망설임 없이. 어르신, 많이 젖으셨네요. 우산 없으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식이 없었어요. 그냥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준비했던 대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1,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버스 타야 하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나는 봤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 안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드 몇 장과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아이 사진 한 장.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주면 자신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걸. 1초, 2초. 나는 그 망설임을 봤습니다. 당연한 망설임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 상황. 누구라도 망설이지요. 그런데 여자가 1,000원을 꺼냈습니다. 내 손에 꼭 쥐어줬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이것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자신이 더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나는 그 1,000원을 손에 쥐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요? 여자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을. 그리고 나를 봤어요. 저는 괜찮아요. 잠깐 멈췄다가 우리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 밥이 있어요. 어르신 버스 타고 따뜻하게 가세요. 그리고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쥔 채로 80년을 살면서 수백억을 다뤄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수백 번 했어요. 거액이 오가는 자리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 안에 1,000원이 떨렸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왜 이렇게 눈이 뜨거워지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식집 유리창 너머로 여자가 보였어요.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국물을 정리하고 냄비를 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8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수진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준서에게 들었어요. 수진이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 서준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분식집을 열었어요. 그날 재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고춧가루 값이 올랐고 두부값도 올랐어요. 계산을 해보니 그날 하루 번 돈이 재료비와 가게 월세를 빼면 남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서 전기세, 가스비를 빼면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원이 있었습니다. 내일 서준이 어린이집 버스비가 1,000원이었어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일 버스비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마감을 하러 나왔다가 나를 만난 겁니다. 1,000원을 건네주고 들어온 수진이 분식집 안쪽에 앉아있던 단골 할머니 박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아까 밖에 비 맞는 노인한테 돈 줬어? 네. 버스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너 지갑에 1,000원밖에 없던 거 내가 다 봤는데 할머니도 보셨어요? 에이, 들켰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야, 그럼 넌 어떻게 해? 내일 서준이 버스비는? 제가 걸어 다니면 되죠. 저는 건강하니까요. 할머니, 국물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금순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힘들지 않아? 수진이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들죠. 근데 있잖아요. 저는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버스비 없는 건 내일 걱정하면 되고, 지금 저 노인분이 집에 못 가시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금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서준이도 건강하고 오늘도 장사됐고. 그날 밤 수진은 분식집 불을 끄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젖은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은 어린이집에서 서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엄마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이 등을 토닥이며 걸었어요. 서준아, 엄마 오늘 잘 살았지? 내일도 잘 살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내가 연락도 없이 오래 있으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샤워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손에 쥔 1,000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80년을 살면서 수백억을 손에 쥐어봤는데 1,000원 한 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나는 서재 소파에 앉았습니다. 1,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 나는 어땠나? 20살에 서울 올라왔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을 때, 비를 맞으며 공사판을 찾아다녔을 때, 그때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판 현장 반장이었어요.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형이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에 잘 되면 갚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줬습니다. 나는 그 설렁탕을 먹으면서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잘 되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언제부터 잊었을까요? 그 다짐을. 돈이 생기면서 잊었을까요? 지위가 높아지면서 잊었을까요? 오늘 저 여자는 기억할 겁니다. 비 오는 날 1,000원을 줬던 일을. 아마 오래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의 작은 일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 1,000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내 사진 앞에 1,000원을 놓았습니다. 여보, 나 80년을 잘못 살았나 봐. 처음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준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어요. 두드릴까 말까? 처음에는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평생 내일 하겠다고 미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한테도 그랬고 준서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아버지.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준서가 나를 봤습니다. 내가 아직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아버지, 그 옷은 왜? 들어가도 되냐? 준서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서 방은 단순했습니다. 책상, 책장, 침대. 화려한 게 없었어요. 책상 위에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 회사 건물이 아니라 작은 동네 도서관 설계도였어요. 나는 그 설계도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봤어요. 준서는 내가 무슨 말을 꺼낼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또 반대 이야기를 하러 왔나 싶은 나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잠깐. 나는 준서를 막았습니다. 오늘 수진 씨를 만났다. 모르게. 준서가 굳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내가 노숙자처럼 꾸미고 가서 1,000원을 달라고 했어. 그 사람 지갑에 1,000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나한테 줬어.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더라. 자기는 괜찮다고, 집에 가면 아이한테 밥이 있다고.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틀렸다. 80년을 사람을 잘못 봤어.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 마지막 남은 걸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꼭 잡아라. 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준서야,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80년을 아버지가 잘못 살았어. 준서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내가 원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작은 식당에서 하객은 20명이 안 됐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던 날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서준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낯을 가려서 처음엔 내 손을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자 스르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또 울었습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내 앞에 섰을 때 말했어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 부탁해야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그날 빗속에서 내가 나한테 1,000원을 줬잖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겠지요. 그 1,000원이 80년 묵은 아버지 마음을 열었어. 고맙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준서가 울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더 이상 돈과 집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나갑니다. 서울 어딘가의 골목을 걷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때 그 형이 나한테 설렁탕을 사줬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돈은 억 단위 수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마지막 1,000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80년 묵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어디였나요? 마지막 1,000원을 건네주던 그 손이었나요? 8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가 처음으로 함께 울던 그 밤이었나요? 어느 장면이든 그 장면에서 멈추셨다면 그건 당신 안에 그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아직 풀지 못한 마음, 아직 잡지 못한 손.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말을 못해요. 남들한테는 잘 웃으면서 가족 앞에서는 굳어버리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나중이 오지 않기도 하고 강민철 씨는 80년이 걸렸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다면 어쩌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연락 못한 자녀가 있으신가요?
먼저 전화하기가 어색한가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나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강민철 씨도 그랬으니까요. 8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자녀분이 계신가요? 바빠서, 돈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밥 한 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강민철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던 거예요. 바빴던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80년이 걸린 사람도 깨달은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마음이 많은 부자. 수진 씨는 지갑에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한마디 건네주세요. 한 번 안아주세요. 한 끼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8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신 당신이 수진 씨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지막 1,000원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쿡 눌러주세요.